자, 반장들 반가워요. 주말 잘 보냈어요? 신혜원 반장 어디 갔어요? 농담이에요. 조금 이따 소개해 줄게요. 9월 3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자, 신혜원 반장이 이제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가서요. 보도국의 김나한 기자가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게 됐거든요. 떨려요? 떨려요? 우리 고 반장이 잘해줄 거예요. 젠틀맨이에요. 고 반장이 아주 친절합니다. 자, 고 반장. 그 칭찬해줬으니까 좀 명쾌하게 답을 좀 해줘요. 그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이제 평양 특사를 보내기로 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레 가는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련한 언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북한의 특사를 이 시기에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네. 한반도의 평화 정책이 있어서 현재가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이다. 언급을 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럼 특사의 역할이 크다는 얘기네요. 좋습니다. 최 반장, 휴가 잘 갔다 왔어요? 네. 덕분에 잘. 뭐 사고 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좋습니다. 오늘 이제 정기국회 10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첫날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대단하더라고요. 네, 이번이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정기국회인데요.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를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라고 벼르고 있고요. 네. 당장 관련 입법 관련해서도 여야가 오늘 원내대표가 두 번이나 만났지만 모두 이렇다 성과를 내지 못하고 무산이 됐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개혁 입법을 서둘러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군요.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에 이제 최 반장하고 얘기를 했지만요. 오후 2시에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회식에서 지금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의 개회사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선거제도 개편의 대원칙은 각 정당이 투표수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수 정당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이죠. 또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다시금 역설했는데 국민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사안임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야당의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는데 그 얘기는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실력 있는 국회를 만들자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이제 최 반장이 언급했듯이 지금 여야의 신경전이 첫날부터 아주 가파르기 때문에 과연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아직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 사이에 외교안보 관련해서 많은 속보거리가 있었습니다. 고 반장이 얘기했지만 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하고요, 그 서훈 국정원장 등 지난 3월에 평양에 갔던 1차 특사단이 모레 다시 출동합니다. 물론 그때보다는 상황이 더 어려워요. 북미 관계가 많이 꼬여 있기 때문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고 반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오후 언급을 얘기했지만은 문 대통령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아마도 문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방북할 걸로 보입니다. 아직 청와대에서는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요. 고 반장 발제 때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오늘 인터넷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는 병역 특례였습니다. 이 얘기는 이따가 그 국회 발제 또 양 반장 발제에서 다뤄보겠지만은 야구 대표 선수 중 일부가 병역을 미룬 끝에 대표팀에 선발됐다는 자격 논란이 이미 불거졌잖아요. 저희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예술체육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현재의 병역 특례 제도가 과연 공정한 거냐, 불공평하다라는 논란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고요. 관련해서 대중예술인은 왜 대상에서 제외되느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기찬수 병무청장이 병역 특례 기준을 더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도 내놨고요. 마일리지 제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국회 발제 때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모레 출발하는 대북 특사 등 외교안보 이슈부터 알아보고요. 오늘 개막한 정기국회 또 정치권 상황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무사를 대체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출범 또 사법거래 의혹 수사 속보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5일 그러니까 모레죠. 북한을 방문할 대북 특사단 명단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 1차 특사단 방북 당시와 마찬가지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또 서훈 국정원장이 투톱으로 함께 방북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는 2차 대북 특사단의 관련 소식 그리고 일본, 미국 등 주변국 움직임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대북 특사단의 방북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특사단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임무를 갖고 평양을 찾게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사를 보내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도 재차 당부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북한의 특사를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므로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의지에 대해 국회가 힘을 실어주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대북 특사단 1차 때와 똑같이 꾸려졌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필두로 천혜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사대표단은 이렇게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특사대표단은 5일 아침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하고 임무를 마친 뒤 당일 돌아올 예정입니다. 특사대표단 구성이 지난 3월과 동일한 것은 방북 목적의 효과적 달성과 대북 협의의 연속성 유지 등을 주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특사단은 당일치기, 그러니까 5일 오전에 서해 직항로로 방북했다가 같은 날 오후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하루짜리 방북이지만 할 일은 산더미입니다. 이번 특사단의 방북 과제 포인트 3가지 정도로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 일정입니다. 남북 양측은 이번 달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전격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특사단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 바로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짓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번에 날짜와 기간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일정과 회담 의제 등은 이어질 실무회담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 일정입니다. 당초 8월 개소할 예정이었던 연락사무소 개소가 계속 미뤄지고 있죠. 자, 이번 특사단 방북에서 개소 시기도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 북미 중재 외교입니다. 종전선언, 비핵화 조치 등을 두고 북미 간 밀당이 한창입니다. 밀당을 넘어서서 갈등 구도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특사단이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에 대한 구체적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큽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특사단 임무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응원을 부탁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특사단이 다시 평양에 갑니다. 우리 스스로 새로운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함을 안고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의 조기 방북과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진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도 충실히 해주길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특사단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사단 임무의 성공 여부,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 면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청와대도 일단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면담이 성사만 된다면 그동안의 관례를 봤을 때 좀 더 수월하게 현안이 풀릴 가능성 큽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문 대통령이 하계올림픽의 서울 평양 공동 개최 의사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전했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지난 목요일 훈장 수여식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도쿄 하계올림픽에서도 남북 단일팀이 이어지길 바라고 가능하다면 서울과 평양에서 올림픽을 공동 개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바흐 위원장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은근슬쩍 고반장의 쪽집게 시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올림픽 이모저모 그리고 남북 공동 개최 가능성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확한 연도를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정황상 2032년 올림픽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2020년 도쿄, 2024년 파리, 2028년 LA까지 10년 뒤 올림픽 개최지 모두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평양, 엄연히 별도의 국가로 IOC에 가입돼 있는 두 나라의 수도에서
공동 개최를 하는 건 올림픽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남북 그리고 동북아 평화라는 큰 당위성은 물론 또 올림픽 역사상 첫 공동 개최라는 의미도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경쟁 도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년 후인데 벌써 유치의사 나타내는 도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어제까지 아시안게임을 치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개최에서 얻은 자신감으로 2032년 올림픽 유치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인도 뉴델리도 일찌감치 유치 선언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두 나라는 아직 올림픽 개최 경험이 없는 나라죠. 자, 이 밖에도 호주와 러시아 역시 유치에 뜻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후보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시아 또는 아시아 인근 국가라는 점입니다. 대륙별 순환 개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최근 하계올림픽 개최지를 보면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대륙 순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32년 올림픽도 아시아 개최 가능성이 큽니다. 자, 과연 서울과 평양의 공동 개최 성사될 수 있을지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관련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특사단 방북 D-2 문 대통령 평화 정착의 중요한 시기. 네, 고반장 얘기 들어보니까요. 2032년이 만약에 뭐 딱 정해진 원칙은 아니지만 아시아 쪽에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정말 해볼 만하네요. 그리고 그 만약에 이제 올림픽 개최를 남북이 함께 추진하다 보면은 그 유치 준비 과정에서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개최지에서 뭐 탈락을 만약에 하더라도 뭐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남북 대화의 동력을 마련한다는 그런 의미는 충분하겠네요, 김 반장. 그렇죠. 이제 남북이 올림픽을 같이 열려면은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유치 작업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 남북 간 만남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설령 한반도 정세가 좀 불안정해지더라도 올림픽이라는 대화의 끈은 계속 유지가 되는 셈이죠. 그리고 만약 유치가 확정이 된다면 경기장, 도로, 철도, 선수단, 숙소 등 각종 시설 준비 과정에서 활발한 남북 경협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요. 피파 월드컵 그 동북아 4개국 공동 개최를 추진한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갑자기 올림픽으로 바뀐 배경이 있어요, 양 반장? 뭐 우선은 올림픽이 남북 화해, 뭐 한반도 평화라는 의미에 더 맞는 이벤트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한 평화 구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북 평화 시대를 실현하는데 더 적합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된 걸로 보이는데 우선 월드컵은 공동 개최를 한다고 해도 한 나라 안에서 여러 도시가 이렇게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북한의 뭐 지방 인프라 상당히 열악한데 또 나라 곳곳을 자유롭게 개방하는 데 대한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요. 때문에 두 도시에서 경기를 다 열 수 있는 올림픽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이 점도 중요한 대목인데요. 아시다시피 올림픽과 달리 월드컵은 직전 2개의 대회를 개최한 대륙은 차기 대회를 개최할 수 없다라는 이 대륙 간 순환 개최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2022년 월드컵을 아시아의 카타르가 열기 때문에 아시아 개최는 빨라야 8년 뒤인 2030년 또는 그 후인 2034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네요. 예. 네, 물론 더 큰 문제는요. 2030년 또는 34년 월드컵은 일찌감치 중국이 눈독을 들이고 있고 국제축구계에서도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을 잡기 위해 중국 단독 개최를 희망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점입니다. 남북 또는 동북아 4개국이 공동으로 유치권을 따내기에는 뭐 이래저래 장애물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을 다 따져보면은 2032년 올림픽이 우리한테 상당히 호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뭐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2032년 올림픽을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요. 그 올림픽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직접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글쎄요, 뭐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관련한 부분이 좀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인도네시아도 희망한다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네, 그 누구예요? 조코 위도도 예. 대통령이 9일에서 11일 사이에 한국에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보도를 얼핏 봤는데 좀 포기하라고 좀 설득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특사단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이제 속보로 전했고요. 그 대북 특사단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뭐 갖고 간다라는 건 저희가 뭐 짐작할 수 있는데
고 반장, 미국은 특사단 방북에 어떤 입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최근 북미 협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이 대북 강경 기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다시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사단 방북과 관련해서도 다소 경계심을 갖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특사단 방북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남북 관계의 진전은 비핵화에 대한 진정과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과 우리의 동맹인 한국, 일본은 통일된 대북 대응에 대한 긴밀한 조율에 전념하고 있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로 남북관계의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 없이는 대북 제재 해제나 관계 진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과 유엔 총회 등이 몰린 이번 9월을 변화의 모멘텀으로 삼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렇죠. 예. 우리 정부 뜻대로 이제 관련 논의가 풀리려면 이번 특사단 방북을 통해서 북한의 획기적인 입장 변화가 좀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오늘 라디오 프로에 나와서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하면 모든 것이 이행되는 체제지만 미국은 대통령이 인기도 자꾸 떨어지고 의회나 보수 쪽에서 자꾸 발목을 잡는 바람에 고립돼 있다면서 북한이 먼저 나와주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한 발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가지고 한 발 앞서가면서 손을 잡고 끌어내는 그런 식의 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북한도 좀 고민할 텐데 북한이 이제 양보를 할 때 쓰는 용어가 있어요. 먼저 양보를 할 때 양보했다, 굴복했다는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아량을 베풀기로 하였다 하는 식의 표현을 쓰죠. 이번에도 좀 한 발 앞서가는 아량을 베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세영 전 장관의 얘기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고립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지금 맥케인 봤죠? 예, 장례식 초청받지 못해서 네. 혼자 골프장 간 뭐 그런 보도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나저나 양 반장, 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구구절 방문, 북한 구구절 맞춰서 뭐 북한에 갈 수도 있다라는 계획은 조금 철회된 그런 분위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뭐 일정을 확실하게 뭐 밝히지 않았는데요. 글쎄요,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예, 네. 통상 일주일 전쯤이면은 정상 방문 일정 같은 거는 발표되는 게 관례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이게 이런 관례를 따른다는 전제하에 구구절 방북 그러면 무산될 가능성이 큰 거죠. 우선 대외적으로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 진행되는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 정상회의 일정이 상당히 빡빡하고요. 사실 그동안 미국이 지속적으로 중국 배후론, 그러니까 북한 뒤에는 중국이 있다, 뭐 이렇게 이걸 거론한 데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자, 미중 간 무역 전쟁의 이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굳이 또 여기서 구구절 방북까지 한다면 미국과는 정말 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그런 판단도 한 거겠죠. 물론 북중 관계의 특수성 감안하면 막판에 깜짝 방북 발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물론이죠. 예. 뭐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현재 분위기로는 특사 파견을 하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잠잠해지면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분석이 일단은 우세한 건 사실이죠. 그나저나 이제 아베 일본 총리는요,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네요. 최 반장. 그 일본 산케이 신문과 인터뷰에서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에 이어 일본과 북한도 상호 불신이란 껍질을 깨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아베 총리는 북일 관계가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한다. 그 마지막엔 내가 김 위원장과 마주 앉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담을 한다면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외교안보 사안은 아니지만요. 팽목항 세월호 분향소가 이제 완전히 사라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던 진도 팽목항 분향소가 설치 1,300여일 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와 진도군은 세월호 인양 때까지 이 분향소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죠. 자, 분향소 자리에는 여객선 터미널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을 맞았던 희생자들의 영정사진은 유가족들에게 다시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향소 철거와는 별개로 세월호 참사 절대 우리 사회가 잊어선 안 될 비극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담배처럼 술에도 건강 부담금을 매기는 논의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요,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죄악세라고 부르잖아요. 신텍스라고 부르는 그 죄악세 차원에서 주류에도 관련한 어떤 건강 부담금을 매길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건강보험 재원 확보 방안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이 있는데 건보 이사장의 오늘 언급이 또 어떤 사회적인 파장과 논란을 낳을지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정착 중요한 시기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시작으로 2018년도 정기국회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의 경제, 대북 정책 등을 놓고 야권의 비판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특히 여야가 일제히 당의 얼굴인 당대표 선출을 마치면서 더욱더 거센 신경전이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닻을 올린 정기국회 일정과 현안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 반장의 휴가 복귀 첫 발제 키워드 바로 귀환입니다. 제가 떠난다는 거는 곧 최종혁 반장의 휴가도 끝난다는 겁니다. 최종혁 휴가 끝나고 있습니다. 출근 준비하세요. 최 반장을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저 얼굴 보니까 그냥 그러네요. 방금 네, 좋습니다. 최종혁 할 때 음이탈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부장의 배려 덕분에 무사히 휴가를 마치고 다정회에 복귀했습니다. 양홍보 반장을 포함해 저 최 반장의 귀환을 기다리신 다정회 가족분들 많으시다고요? 네, 없으시다고요? 그래도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무척이나 보고 싶었습니다. 자, 일주일 사이 여의도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역시 귀환입니다. 바로 올드보이의 귀환입니다. 바른미래당 새 대표의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선출됐습니다. 1993년 정계 입문 후 국회의원 4번, 경기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구민주당 계열 당대표를 2번이나 지냈고요. 이젠 제3당 대표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까지 10여 년 전 우리 정계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이 2018년 여야 4당의 얼굴이 됐습니다. 특히 이해찬, 손학규, 정동영 이 세 사람은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경선 주인공들로 한솥밥을 먹다가 11년 만에 각자 다른 당 대표로 재회하게 됐는데요. 이 같은 관계가 과연 여야의 소통과 협치를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올드보이의 컴백이라는 지적에 손학규 대표는 정치개혁의 주역이 돼 골드보이가 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정치를 새롭게 할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올드보이냐 골드보이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무능과 독선의 제왕적 대통령, 그리고 갑질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저를 바치겠습니다. 자, 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죠. 관건은 이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입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국회는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00일 동안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하는데요. 민생, 개혁 법안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태풍의 핵은 바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최대 12번에 달하는 청문회입니다. 우선 민주당은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틀 전 청와대에는요, 당 소속 국회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 등 여권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정청은 고용 쇼크 등 경제 이상 징후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당은 관련 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책 방향이 옳더라도 법과 예산의 지원이 없으면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정청 전원회의를 통해서 원팀 결속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입니다.
자, 이에 맞서 야당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기조에 대한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경제가 중병을 앓는데 한 가지 처방만 고집하는 건 돌팔이 의사의 몽리라며 소득 주도 성장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당정청 회동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한다. 일요일도 일한다는 거를 쉬지 않고 일은 조용하게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지 말이야.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국회의장 안 국회의장은 안 간다. 한 200명 대한민국 실력자들 다 모여있으니까 겁이 나서 말이야. 야당을 말을 모시고. 폐기하라는 소득 주도 성장은 폐기 안 하고 말이야. 속도 내고 그런다며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막 비판할수록 국민들은 더 지지를 많이 하던데. 소득주도 성장에. 자, 이 같은 여야의 공방은 인사청문회에서 또한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으로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이석태, 이은혜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의 청문회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장관 1명 정도를 추가로 교체하기로 한 만큼 11번 또는 최대 12번의 청문회가 치러집니다. 자, 야당에서는 장관 후보자를 모두 통과시켜주지 않을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부각시키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동안 현역 불패라는 관행도 예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원끼리 봐주기식 청문회 의원 불패 신화를 반드시 깨서 정말 적격한 장관 후보자가 입각될 수 있는지 국민과 함께 반드시 살펴볼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청와대가 7대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내정을 했지만 국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역대 최대치의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470조 규모의 예산안을 절대 사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야권은 정책 기조 변경 없이 슈퍼 예산을 책정한 건 세수를 거덜내려는 것이라며 칼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당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시작, 소득 주도 성장 불꽃 공방 예고입니다. 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후 2시에 이제 막을 열었잖아요.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두 번째죠. 정기국회로는 두 번째고,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아까 소득주도 성장으로 제목을 잡았지만 경제 정책을 놓고서 여야 간의 공방이 아주 치열할 걸로 이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김 반장? 이번 정기국회 쟁점이라고 할까요? 그걸 좀 정리를 먼저 하고 갈까요? 네, 이 여야는 오늘 정기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내일부터 사흘 동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갖습니다. 민주평화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여야 3개 당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또 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요. 10월 10일부터 국정감사 등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후 11월 1일부터는 예산안 심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개회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협치를 강조하면서 생산성 있는 국회가 될 수 있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국회 100일을 민생 입법의 열매를 맺기 위한 협치의 시간, 국회의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은 개혁과 개헌과 개혁 입법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의 대원칙은 각 정당이 득표수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을 저희 들어봤잖아요. 촛불혁명도 얘기했고,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이 청와대 하수인이냐 이렇게 고성을 좀 질렀다는 그런 그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의장의 그 전체적인 그 연설이 끝날 때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지 않았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제가 그 연설 전체를 다 듣지를 못해가지고 아무튼 뭐 보도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고요. 그 아까 이제 여야의 신경전이 첫날부터 뜨거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양 반장.
그렇습니다. 뭐 이번 정기국회 그만큼 쟁점이 많기 때문이겠죠. 일단 역대 최대인 470조 5천억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도 그렇고 민생규제 개혁 법안 이게 또 특별히 그 쟁점이죠.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인사청문회 뭐 이렇게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정책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초연금법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핵심 법안 52개를 확정해놓고 이걸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죠. 또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제도 강력하게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얘기입니다. 야당도 당리 당략을 떠나서 국민께 약속드린 만큼 민생 경제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자고 약속했었습니다. 경제와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네, 지금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 얘기도 들어봤지만요.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했잖아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같은 경우에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송곳 검증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전에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영화 대사를 인용해서 한 놈만 패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아무튼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할 분위기죠. 고반장.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전제를 하고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책이 잘못됐으면 정책을 바꿔야지 부작용만 보완하는 땜질 처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고요. 정기국회 첫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한수원 세울원자력본부를 시찰하고 정부 정책에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한 톤으로 지금 이것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결국 안전 문제를 가지고 원전을 반대를 하는데 결국 오히려 그 불안전은 더 커지고 국민적 불안도 더 커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누가 봐도 합당한 지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수출을 하겠다면서 국내에서 원전을 안 하겠다라는 거 이게 말이 되느냐. 자, 특히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법 개정과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운영, 그리고 선거법 개정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고요.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소수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일제히 선거제도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치개혁에 당의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했다가 불발됐던 각종 민생법안 처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당시 합의를 했던 게 규제 완화 관련 법안 그리고 대표적인 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법안이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오전 본회의 전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조율을 시도했지만 여야 간 신경전만 펼쳐졌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당정청 전원회의와 관련해 날선 발언을 주고받았던 모습 집중발제해서 보셨고요. 김 원내대표가 개인적인 일정을 이유로 먼저 자리를 떠나서 오전에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오후 4시 반부터 2차 회동을 갖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이 됐습니다. 네,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했잖아요. 근데 2기 내각에서도 적폐청산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 사이에 암시를 했습니다. 암시라기보다는 명시적으로 얘기한 거죠. 관련해서 지금 야권에서는 말이 되느냐 이런 입장이라면서요.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국정 성과를 위한 단합을 당부하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 청산으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게 시대 정신이라고 강조했었죠. 이를 두고 이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경제 실패로 코너에 몰린 문 대통령이 또다시 적폐 청산을 들이밀고 있다면서 도대체 이 정권은 할 줄 아는 것이 이것밖에 없느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적폐 청산은 당연하지만 현 정권에서 새로 쌓여가는 신적폐는 어찌할 것이냐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과목 낙제 점수 받은 학생이 이제 공부 좀 하랬더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교실 청소한답시고 공부하는 학생들 방해나 노르는 심사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임기 내내 적폐 청산만 하겠다는 청소반장이 아니라 경제 과목도 잘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환경도 잘 만드는 똑똑한 반장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야당의 반발과 관계없이 어쨌든 그 문재인 대통령 2기 내각에서도 적폐청산 작업이 속도를 낼 거다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우세하고요. 그 아까 이제 바른미래당 손학규 신임 대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첫날부터 일단은 강한 비판으로 존재감을 좀 과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손학규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는 올바른 정책을 취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잘못된 거 없다라고 나가는 상태에선 협치가 안 된다. 비판을 한 거죠. 자, 협치라는 건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건데 여당 대통령이 야당한테 뭐 주는 게 있느냐면서 대통령이 야당의 정책 협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양 번장,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손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축하 인사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국회에서 협조를 많이 해달라. 남북관계와 경제 문제, 소상공인 문제에서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조만간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손 대표는 대통령이 야당, 국회하고 협조를 잘 하시라고 이야기했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정책과 관련해서 국회 적극적인 협조를 얻도록 해달라. 그렇게 해서 협치를 제대로 해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도 취임 일주일을 맞이했잖아요. 첫 휴일이었던 지난 주말에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다는데 그날이 좀 특별한 날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1일이었죠. 바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일이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기념음악회 축사에서 중앙 정치부터 지역 정치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하기에 어깨가 무겁고 책임질 일이 많다면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당당하게 책임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나보다 더 잘하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뭐 아직은 한참 뒤의 일이긴 하지만요. 오늘 이제 처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간단히만 언급하면은 그 차기 대선 후보군에 관한 여론조사가 오늘 발표가 된 게 하나 있는데요. 범진보 범여권 쪽에서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후보들이 그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나타났고요. 범보수 진영 쪽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가 일단은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실시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입니다. 뭐 아직 대선이 한참 남았기 때문에 이번 조사 결과가 그때까지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뭐 예단할 수 없겠지만 사실 진보 보수 후보는 각 지지층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보층과 보수층이 각각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에 대해 응답한 결과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범진보 진영 후보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15.8%로 1위였고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15.3%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차 범위 내 격차로 선두권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런 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범보수 진영에서는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5.9%를 기록해 1강 구도를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공동대표, 그리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공동대표, 그리고 김무성 바른미래당 의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7일인가요? 출판기념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좀 지켜보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요. 정기국회로 잡겠습니다. 정기국회 100일간의 대장정 돌입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모두가 행복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치맥을 하면서 이 경기를 봤는데요. 역시 한일정 승부는 이겨야 제맛입니다. 아시안게임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우리 축구 대표팀이 오늘 오전 귀국했습니다. 선수들은 금메달을 입에 깨무는 포즈를 취하면서 기념 사진을 찍는 걸로 해단식을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귀국 현장에는 정말 많은 팬들이 몰려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불과 두 달 전인 것 같은데 계란 세례를 받았던 때와는 180도 달랐던 풍경입니다. 오늘 양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기타 정치권 뉴스를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오늘도요. 네, 체육부 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축구 소식 전해드리죠. 오늘 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에 김학범 감독, 손흥민 선수 포함한 우리 대표팀 귀국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가장 극심한 그 러시아워를 뚫고 무려 이렇게 보신 것처럼
뭐 1000여 명의 팬들이 마중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경찰 병력 총출동할 정도였는데 자, 우리 선수도 하나같이 이렇게 금메달을 목에 걸고 게이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선수들 귀국 장면이 두어 달 전, 그러니까 러시아 월드컵 대표팀 귀국 장면 때하고 비교를 해보죠. 이건 뭐 얼굴 표정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때도 물론 박수는 받았죠. 6월 29일에도. 하지만 달걀도 받았습니다. 오늘은 환호와 박수만 있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J터미널로 들어온 축구 대표팀하고는 다르게 똑같이 금메달 딴 야구 대표팀 거의 비슷한 시각에 제1터미널로 귀국을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현장에 마중 나온 시민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환호하는 소리도 당연히 없었고요. 당장 선수들 표정만 보시더라도 저희가 효과를 저렇게 줘서가 아니라 저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자, 다시 축구로 가죠. 먼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 태어난 흥해라 흥 손흥민 선수 인터뷰 들어보시죠. 너무나도 저한테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고 앞으로도 평생 간직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피곤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선수들도 한도 끝도 없이 피곤한 모습을 보여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하고 좀 더 희생하는 모습을 자, 뭐 와일드 카드 발탁 당시에 인맥 축구 논란으로 많은 구설에 올랐던 황의조 선수. 널 비난했던 내가 잘못했다. 죄인이다 하면서 전 국민적인 이 사과 운동을 낳기도 했죠. 계속해서 인터뷰 이어집니다. 저를 믿어주신 감독님 또 코칭 스태프들 또 선수들을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뭐 당연히 힘도 나고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자, 국민은행 과장, 국내 최초의 박사학위 지도자 자, 김학범 감독이요. 이 한일전 결승전 앞두고 이 말 한마디로 선수들의 그 투쟁심에 불을 질렀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슨 얘기였을까요? 하나만 했습니다. 뭐냐면 일정기가 우리 태극기에 올라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 태극기가 위에 있어야지 나는 눈을 뜨고 그 꼴 못 본다고. 그 꼴 못 본다. 네, 자, 이틀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금메달 확정 후에 라커룸 영상인데요. 많이들 보셨겠지만 또 보시죠. 자, 선수들 뭐 태극기 들고 저렇게 운동장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몸에 두르고요. 정말 이런 거 보면 애국자가 안 될 수가 없죠. 자, 손흥민 선수 카메라에 뽀뽀. 조금 전에 김문환 선수가 뽀뽀했는데 똑같은 자리에 뽀뽀했습니다. 자, 이제는 라커룸으로 가보죠. 물 막 뿌리고요. 어차피 다시는 입지도 않을 옷 저렇게 막 던지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바로 이 장면, 댄스 타임. 직접 한번 보시죠. 막자. 예, 최 반장이 혼자 옷 갈아입으면서 이 춤 추던데 무슨 춤인가 했더니 망치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오늘 해단식 마치고 SNS에 글을 올렸는데 정말 감동적인 대목이 있었습니다. 자, 금메달은 국민의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런 장면도 보여줬습니다. 네, 카메라에 금메달을 걸어줍니다. 자, 우리 대표팀 소식만큼이나 궁금한 베트남 축구 대표팀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승부차기로 패하고 말았죠. 하지만 박항서 감독을 향한 베트남 국민들의 성원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보시죠. 자, 박 감독과 선수들 어제 베트남 항공 특별기편으로 도착했는데 자, 난데없이 활주로에 소방차가 저렇게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어디 불났나 했더니 세상에 비행기를 사열하려고 저 물을 뿌리는 사이로 비행기 지나가라고 저렇게 물을 뿌린 겁니다. 자, 그리고 트랩을 내려오는데 저기 보시면은 레드카펫도 저 트랩 밑에 깔려 있습니다. 자, 팬들은 거리 곳곳에서 뭐 열성적으로 박항서 호 응원했습니다. 물론 이날 환영식 아시안게임 베트남 메달리스트들을 함께 환영하는 자리였지만 베트남 사람들 관심은 오로지 축구 대표팀에게만 쏠렸죠. 자, 곧바로 이 행렬이 하노이 미딘 국립경기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세상에 여기에 이 3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박항서 호를 또 응원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겁니다.
자, 박 감독이 연단에 오르자 정말 엄청난 연호가 쏟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말이죠. Huấn luyện viên Park Hang-seo. Và tiếp theo sau đó chúng tôi xin được mời 꼭 동메달을 목에 걸고 귀국하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계속 서지컵에 다시 도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베트남 건국절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응 우옌 수언 푹, 푹 베트남 총리 초청으로 총리 관저에서 지금 축하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자랑스럽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축구 대표팀 선수들 아침에 이제 귀국 장면을 저도 봤는데요. 그 18일 동안 7경기를 치렀잖아요. 그 아마 반장들도 지난 주말에 그 결승전을 봤겠지만은 정말 막판에는 정신력으로 싸우는 게 보이더라고요. 연장전까지 가면서 칭찬해주고 싶고 제가 이승우 선수가 뭐 일 낼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두 장이 언제? 두 장은 황의조 선수가 넣을 것 같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저 그런 적 없는데 이승우 선수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래요? 네, 두 장 뺨 한 번씩. 이 사람 왜 그래요 갑자기? 아니 못 본 사이 이상해졌네요. 왜 이래 이 사람? 제가 왓썸맨 이 사람 왜 이래 갑자기? 왓썸맨 안 보세요 왓썸맨. 제가 큰일 죄송하네요. 네. 방반장이 대신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제가 주말에 다른 뭐 프로를 좀 어쨌든이에요. 보다가 지금 큰 사고 쳐놓고. 상태가 안 좋네요. 좋아요. 뭐 얘기해봐요. 자 어쨌든 첫 골 장면 보면요. 손흥민 선수가 일본 수비스를 딱 제쳐서 드리블을 좀 길게 하는데 갑자기 이승우 선수가 달려와서 팍 넣었잖아요. 나중에 손흥민 선수가 밝힌 건데 그때 이승우 선수가 나와 막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반말로요? 네, 반말로. 그래요? 뱀. 큰일 났네. 고반장 큰일 났네. 뱀이 뭐예요? 그 뱀이 뭐예요? 왓썸맨 안 보십니까? 왓썸맨 요즘에 화제 프로그램.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예.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두 명이네. 이제 신경 써야 될 사람이 두 명이네요. 휴가 간 신혜원 반장 빨리 불러야 되겠네. 네. 그나저나 이승우 선수요. 쇼맨십이 정말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뭐라 그러죠? 광고판 위로 올라가는 장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그 장면을 딱 보고 꼭 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또 왜 그래? 큰일 났네 이거. 양쪽에서 양쪽에서 지금. 진짜 난리. 지금 관종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승우 선수는 귀엽잖아요. 네, 귀엽긴 저처럼. 하잖아요. 저처럼. 그렇죠. 네, 하필이면 그 광고판이 토요타 광고판이었잖아요. 만약에 이승우 선수가 일부러 이 토요타 광고판을 밟고 올라섰던 거라면 정말 천재인 건데 이 경기가 끝나고 이승우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너무 좋아서 앞으로 달려갔는데 눈앞에 광고판이 보였다. 올라가면 좋겠다 싶어서 올라갔다라고 했다는 건데요. 그렇게 보면 일부러 토요타 광고판을 밟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저는 꼭 한번 세레모니를 하자면 그 손흥민 선수가 했던 것처럼 저희 다정의 카메라에 됐어요. 그건 안 될까요? 하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불안해. 네. 자, 그나저나 김 반장한테는 미안하고요. 오늘 처음 왔는데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좀 이해해 주기 바라고. 그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많은 비난도 받았잖아요. 근데 그 한 방으로 그 비난을 또 잠재웠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부진했던 경기력 또 경기 중이나 경기 후에 보였던 다소 좀 부적절한 행동들 이런 것들로 많은 비난이 집중이 됐었죠. 심지어 본인 스스로도 SNS를 잠시 닫아놓기도 했었습니다. 결승전에서도 퇴장을 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좀 위험한 상황을 노출했었는데 결국 연장 전반 거의 1m 가까이 서전트 점프를 하더니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를 그대로 헤딩하는 약간 좀 묘하려야 묘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서전트 점프가 웃겨요. 서전트 점프에서 웃네. 자, 그나저나 이번 축구팀에 대한 상당한 그 관심 따지고 보면은 손흥민 선수의 병역 특례 문제가 또 거기에 결부됐기 때문에 더 관심이 커진 측면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성기에 막 접어든 선수가 병역 의무 때문에 커리어가 중단될 위기를 맞았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토너먼트 대회에 죽기 살기로 뛴다. 이 징병제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 이해하기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전 세계 축구 팬들 또 유명 축구 선수들도 다 손 선수의 이 금메달 획득 여부에 관심을 많이 가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메달 땄다는 소식이 전해짐과 동시에 토트넘 그리고 팀 동료들 전 세계 외신들 전부 속보 내고 축하 메시지 보내고 그랬는데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비장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정말 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또 제가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소속팀에 돌아가서도 정말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 앞으로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몸값에도 큰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외신 보도가 많던데 잠깐만 1,300억인가? 뭐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 스포츠 연구센터 추산으로 손흥민 선수 몸값이 지난 8월 현재 9,98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298억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솔직히 이 손흥민 선수가 실력에 비해서 몸값이 좀 저평가돼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군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지금과 같은 기량을 계속 보여준다면 몸값은 아마 더 청전부지로 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네, 제가 앞서 간단히 운만 띄웠는데 축구 대표팀과 야구 대표팀을 바라보는 극명한 시각 차이가 있었고요. 하필이면 또 오늘 하필은 아니죠. 좋은 일이니까. 오늘 방탄소년단이 또 일을 내면서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먼저 이 방탄소년단 소식부터 전해드리면요. Love Yourself and Answer, Love Yourself Girl Answer가 빌보드 메인 지금 방탕이라고는 안 했죠. 네, 방탄소년단이죠. 네, BTS, 우리 BTS가 Love Yourself Girl Answer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기록을 한 겁니다. 지난 5월에 그 1위 이후 3개월 만에 또다시 1등을 한 건데요. 자, 그리고 미국 팝 역사상 비영어로 녹음된 앨범 2장을 같은 해 빌보드 200 정상에 연속으로 올린 빌보드 사상 첫 번째 가수가 됐습니다. 또 빌보드 역사에서 음반 2장을 한 해에 빌보드 200 1위에 올린 19번째 뮤지션이 되기도 한 겁니다. 지난 25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해서요. 16개 도시를 도는 월드 투어를 시작하잖아요. 그게 이제 79만 석 규모라는데 거의 예매가 다 됐다는 거죠. 부장 너무 암이 티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방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병역 특례 얘기를 하던 중요하잖아요. 이제 약간 흥분해서 그래요. 방탄 얘기만 나오면. 그나저나 이제 야구 선수는 면제해주면서 방탄소년단은 왜 안 해주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병역 특례 대상이 클래식 중심의 예술인 또 체육인으로 한정이 되고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빌보드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이 세계적 콩쿠르에서 입상한 예술인보다 국위선양 측면에선 더하면 더했지 못할 게 없는데 왜 특례를 못 받느냐 이런 문제 제기인 것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논란이 된 와중에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를 차지하면서 병역 특례제도 손질에 대한 요구, 청와대 청원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그 기찬수 병무청장이요, 이 병역 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병역 특례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특히 저출산 등으로 이 병역 자원이 주는 만큼 불가피하다는 거죠. 일각에서는 앞서 부장도 얘기를 했지만 포인트 제도, 그러니까 단 한 차례 대회 입상으로 면제를 주는 게 아니라 대회마다 어떤 마일리지를 쌓아서 일정 수준을 넘기면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쪽으로 가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더라고요. 네, 병역 특례 기준을 조금 더 엄격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건 전체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공정성 또 형평성 논란이 지금 있잖아요. 그 형평성 논란이 생겨나지 않게끔 제도를 손질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관련해서 속보도 저희가 좀 챙겨가고요. 자, 기사 제목은요. 다행히 뒤에 기사거리가 나왔어요. 병무청장 병역 특례 전면 재검토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나한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무사가 이제 역사 속 이름으로 사라졌죠. 이 기무사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지난 토요일 출범했습니다. 계엄령 문건을 만들고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서 큰 논란을 일으켰던 만큼 확실히 개혁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안보지원사령부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인지 새 훈령에는 해야 할 일뿐 아니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조목조목 담겼다고 합니다. 과연 기존 기무사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또 한계는 없는지 청와대 발제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나한 기자. 김나한 기자. 김나한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 지금 김 기자가 나가 있는 곳이 바로 통일대교 앞인데. 무조건 달려갈 거야. 네, 지난 토요일 해체된 기무사를 대신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안보지원사령부는 기무사의 군사 정보 수집과 수사 임무를 그대로 이어받았는데요. 지금 기무사가 이대로 존립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여기까지 오늘 논의를 하려고. 장영달 전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을 때만 해도 과연 기무사가 없어지게 할까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무사는 다른 길을 선택했죠. 1991년 국군 기무사령부란 이름으로 출범해 27년간 유지되어 기무사가 해체되는 이유, 송영무 국방장관의 말 그대로입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이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과 같은 불법 행위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의 성향과 사진, 학력, 전화번호까지 수집해 상부에 보고하는 민간인 사찰을 벌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대비한 쿠데타 문건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올 여름 드러났죠. 이후 장영달 TF위원장을 중심으로 기무사 개혁 TF가 만들어졌고 TF는 결국 기무사의 안녕을 구했습니다. 기무사가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다고 질타한 송 국방장관도 책임에서 자유롭진 않습니다. 기무사의 쿠데타 문건을 알고도 4개월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아서 논란의 중심이 됐죠. 그렇다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기무사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우선 기무사의 상징, 호랑이가 사라집니다. 먼저 기무사 시절 청사 앞에 있던 호랑이 얼굴이 박힌 상징탑, 타임캡슐이 창고행을 면치 못했고요. 호랑이를 본뜬 기무사 마크도 그냥 국방부 마크로 대체됐습니다. 기무사의 호랑이 사랑은 상당한데 청사 1층에 박제 호랑이를 전시한 게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민간인과의 거리 두기도 분명히 했습니다. 기무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후폭풍으로 결국 해체된 만큼 안보지원사 훈령에는 해서는 안 될 일이 명확하게 규정됐는데요. 눈에 띄는 건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 대해서는 정보 수집, 수사 등을 모두 엄격하게 제한한 겁니다. 만약 민간인에 대한 어떤 혐의를 포착했다 하더라도 지체 없이 경찰이나 국정원으로 넘겨주라고도 했습니다. 상부에서 민간인 사찰 같은 부당한 명령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복종하는 대신 감찰실에 이의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안전장치도 만들어놨습니다. 옛 기무사 예하 부대들의 명칭도 모두 바꿨다는 소식도 오늘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 100 기무부대는 800 안보지원부대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자, 이름은 바꿔달았지만 불신의 눈초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무사가 정치적 적폐의 온상으로 전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군 정보부대 수장과 대통령의 독대 보고 관행을 폐지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기무사령관은 관행적으로 대통령을 독대해왔습니다. 그런데 기무사령관이 대통령과 수시로 만난다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정치 개입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죠. 일단 남영신 초대 안보지원사령관은 장관이나 청와대 비서실, 안보실을 통해서 하지 직접 독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훈령에 명문화되지 않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른바 적폐청산 작업이 군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서초동 법조타운에 가면 법원과 검찰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있는데 요즘 이 사이길에 흐르는 긴장감이 상당히 팽팽하다고 합니다. 지난 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속속 기각되고 있어서인데요. 208건을 청구했는데 185건이 기각됐다고 하니 기각률이 9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검찰은 몇 번을 기각하든 계속 청구하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당에서도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법원은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도영한 전 법원 행정처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영장 기각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입니다.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법원의 수사 방해 행위를 철저하게 파헤치겠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초기 법원이 제19 감싸기식으로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을 거라는 우려는 있었습니다.
보통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증거물 확보를 위한 거라서 기각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렇게 기각률이 높은 걸 보고도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사법농단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기무사 대신할 안보지원사령부, 대통령 독대 계속 하나입니다. 네, 90% 가까이 되면은 영장 기각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보통 영장을 기각할 때는 그 사유를 밝히지 않나요? 네, 영장 기각이 잦아지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기각 사유를 공개하면서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검찰이 압수수색하겠다고 청구했던 이 법원행정처 문건에 대해서 영장 전담 판사는 그 문건이 재판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면서 기각을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문건이 실제로 영향을 줬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검찰은 그것 봐라 하면서 이 법원이 부당한 영장 기각을 한다고 하는 상황인 거고요. 네, 법원에서는 일개 판사가 작성한 문건대로 대법관이 재판을 했을 리 있겠느냐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인데요. 그런데 알려졌지만 나중에 차한성 당시 대법관 등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서 재판 결과 번복을 논의했다는 외교부 회의 자료가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판을 두고서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계속 확인되고 있죠. 네,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우리 정부가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으로부터 10억 엔을 받고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하자는 내용의 그런 합의였는데 이 시점에 강제징용 사건 재판도 대법원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원심에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요. 박 전 대통령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나라 망신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청와대 참모진에게 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요. 대법원은 이 의견서를 들어서 새로운 쟁점이 생겼다면서 강제징용 재판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 위한 논의를 합니다. 네, 강제징용 재판은 지금 대법원에 계속 계류가 돼 있는 거고요. 양 반장, 그 국정농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고요? 예,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받았지 않습니까? 항소심 선고 난 후에 지난달 31일까지 상고 기한이었는데 안 한 거죠. 예, 상고를 포기한 겁니다. 그럼 25년형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검찰과 피고인 중 한쪽에서만 상고를 해도 상고심이 진행이 되죠. 검찰이 상고를 했습니다. 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게 되는 건데 박 전 대통령은 사실 1심 중반부부터 재판부 출석 거부했고 1심 판결 난 후에 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항소심도 검찰이 해서 진행이 됐던 거죠. 당시에나 이번에나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 재판받는 의미가 없다. 이런 입장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관련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 목요일에 결심 공판이 열린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죠. 이제 그 내용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목요일에 아무래도 내일도 재판이 있던가요? 내일도 재판이 있고 목요일에 결심 공판이 열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를 보니까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재심 결정이 내려졌는데 70년 만에 정식 재판으로 이어진다고 하네요. 네, 이 얘기도 내일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안보지원 사령부 예하부대 명칭도 바꿨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흔히 경북 구미를 보수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사업이 유독 구미에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시장이 구미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장 시장은 당선 직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사업들의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만들어진 것도 이미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연 60억 정도가 부담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두고 아주 허심탄회하게 저는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건 바로 박정희 대통령 역사 자료관이었습니다. 2014년에 시작해서 2019년을 개관을 목표로 시작된 사업으로 약 2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난해 착공식이 거행됐는데 당시 대구 경북 지역에선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참석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강단과 결기 그리고 추진력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 방안을 지금까지 아마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이야기 때문에 아마 그러는 모양인데 박정희 대통령의 강단과 결기, 애국심 그리고 추진력은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독재였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착공 행사에서도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집회를 열었는데요. 양측 간의 충돌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200을 들어서 유물 전시관을 또다시 짓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너무나 기가 차고 우리 인도에서 만들고 건너가서 당신 가치가 있네. 정부는 하늘에서 그때가 빨리 우리를 다 끌어내세요. 구미 씨는 결국 박정희 역사자료관에서 박정희 이름을 뺀 박물관으로 바꾸는 걸 검토한다고 합니다. 제작진이 통화한 결과 구미 씨는 문체부, 경북도와 협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재 구미 씨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유품 5,670점이 보관돼 있습니다. 이른바 비밀의 방이라 불리는 유품 보관 창고가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티파니에서 만들어진 시계, 물소 가죽 재질의 실내화, 독일제 가죽 골프 가방, 자전거 등 박 전 대통령이 생전에 국내외에서 선물로 받아 보관하거나 직접 쓰던 물건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구미참여연대가 성명을 냈습니다. 박정희 유물관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박정희 유물의 목록을 공개해서 원소유주에게 반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역사자료관 명칭이 바뀔지는 지켜봐야겠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 사업 관련 예산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관계 기관의 충분한 논의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시진핑 아프리카의 러브콜 53개국 정상 초청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에 아프리카 54개국 중 53개국 정상이 화답했습니다. 오늘 중국에서 열린 중국과 아프리카의 협력 포럼은 올해 중국이 주최하는 외교 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인데요. 지난 이틀간 시 주석은 거의 매시간 아프리카 정상들을 만나서 우리는 한 가족 이렇게 운을 띄웠습니다. 막대한 투자와 지원도 약속했죠. 중국 입장에선 자원을 확보하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점점 밀착해져가는 아프리카 변수가 최근 미중 경제 전쟁에는 또 어떤 변수가 될지 정말 세계 경제 방정식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 반장, 할만해요? 우리 고 반장이 이런 선배님 몰랐죠? 왜 그래요? 아니, 고 반장이 이제 완전히